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츠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사업전략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본론으로 돌아가지고요, 리츠의 개념을 좀 더 본연적으로 심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리츠를 사실 설명을 할 때는 네. 훌륭한 부동산을 커피값 5천 원에 살 수 있다, 이 개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매니저의 운영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리츠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부동산 투자는 해결되죠. 근데 이제 네. 그런데 돈이 정말 많은 네. 미국의 캘퍼스라든지 한국의 국민연금은 리츠를 투자를 해요. 그러면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차익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리츠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플러스 운용 능력을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리츠다.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주요한 빌딩을 담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좀 더 좋아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예, 그거는 그 리츠를 운용하는 매니저의 능력까지 저희가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내도 이제 그런 리츠가 나오겠지만 이제 점점 시작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리츠들은 역사가 기니까 미국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리츠를 운영하는 리츠의 경영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재벌들이 많아요. 부동산 재벌요? 네, 예. 트럼프 같은 거. 트럼프가 리츠 회사들 친구기도 했어요, 많이. 진짜요? 예. 왜냐면 그쪽에서 또 많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샘 젤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아파트 리츠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부동산 투자자인데 사모펀드도 있고 리츠도 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하면은 단순히 빌딩을 사는 것보다 이 샘 젤이 쌀 때 잘 사거든요. 비쌀 때도 잘 팔아요, 빌딩을. 2008년도에 금융위기 직전에 네. 블랙스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쿼티 오피스라는 리츠를 사상 최고가에 팔았어요. 기업 매각을 그 비싼 가격에 해줬기 때문에 그 주주들은 큰 이익을 봤거든요. 네. 고마운 일이죠. 네. 또 리츠들은 이렇게 경험에 많은 경영진들이 많고,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이 경영진들은 인센티브를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빌딩의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료를 높이는 내부적 성장 외에도 네. 어떻게 하면 항상 내가 이 빌딩을 좀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비싸게 잘 팔 수 있을까? 아니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자본시장에서 빌려올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항상 세계 정상급의 부동산 매니저들이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운영하는 거를 해요. 여기서 운영한다는 거는 관리죠. 빌딩 관리. 사실 제가 이제 리츠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 빌딩을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네. 내가 되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거는 네. 굉장히 기본적인 되게 좋은 건데, 거기 플러스 굉장히 훌륭한 매니저가 나를 대신해서 운영을 해준다. 리츠의 장점 몇 가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리츠의 장점은 일단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빌딩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도 리츠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 네. 내가 원하는 지역과 섹터를 살 수 있어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이 살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게 사실 종류가 많지는 않죠. 꼬마 빌딩이나 네. 아니면 일반 빌딩, 더 돈이 많은 오피스 빌딩, 아니면은 뭐 물류창고, 아니면은 아파트. 그런데 정말 데이터 센터 리츠가 사고 싶다. 요즘에 물류센터 미국에 있는 거, 특히 아마존이 임차인으로 있는 걸 사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걸 리츠로 이제 네.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를 고민을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해요. 내가 북유럽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사고 싶은데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이 리츠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건 특히 리츠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 단지만 모은 펀드를 리츠로 만들어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또 매력이 두 가지가, 전 세계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섹터와 원하는 지역을 네. 딱 골라 살 수가 있다.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말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그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이 이 네. 리츠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리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미국 같이 이미 금리가 낮아져 있는 네. 그런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리츠의 수익률이 막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우선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그대로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국채에다 투자해 놓으면 뭐 1% 고작일 텐데 부동산에 넣었다고 10%를 리츠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그 위험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껴 있는 거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판단해 버린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 선진국 리츠에서 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은 물론 이제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국채보다는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워낙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한 연 10% 정도 미국 S&P 500도 연 10% 정도 아마 계속 수익률이 한 몇십 년 보면은 그런 수익률을 제공을 했었는데 리츠도 이제 비슷한 주식과 비슷한 이제 수익률이 났다는 거는 그걸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 총 수익률인데 배당 수익률이 한 4%고 그 리츠 주식 가격 수익률이 한 평균적으로 한 6% 정도일 거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쪼개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럼 연 10%라는 수익을 계속 준다는 거는 실제로 네. 배당은 4% 정도. 네.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네요. 들었을 네. 때는요. 근데 그 외에는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매매 차이를 볼 수 있나요? 네. 그 그게 6%는 그 부동산 이제 임대료가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차인의 이제 임대료도 잘 이제 수령도 하고 관리도 잘해서 비용도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빌딩의 순 운영 수익을 올려요. 그러면 그게 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츠 이익 상승률이 그만큼 한 6%가 올라가면은 주식도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그걸 따라가거든요. 리츠도 그렇게 부동산 임대료로 나온 수익하고 아까 외적 상승에 대한 아까 내부적인 상승, 외부적인 양적 확장, 빌딩에 이런 걸 더해서 한 6% 정도 이익이 오르면 리츠의 주식도 오릅니다. 네, 대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그래서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 10%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장기적으로 얘기인데 한 1년, 2년을 보면은 어떤 애는 15%가 오르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이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리츠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무 어떤 애는 15% 올라서 좋았다가 내가 사자마자 3%가 떨어졌네. 에이 뭐야 이거 부동산이라더니 완전 속았네 하시면서 이게 리츠의 어려운 점이거든요. 어렵자면은.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5년에서 10년을 두고 보시면 적어도 6에서 7% 이상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제 어떤 리츠 하나만 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안 되겠지만 리츠 펀드 인덱스를 봤을 때는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덱스도 그 정도로 성장한 걸 보여줬었네요. 예. 근데 리츠 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진짜 배당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이걸 차익을 내서 큰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얻기 위해서 고르는 거잖아요. 운용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면요. 차익도 큰 편이에요? 리츠가요? 리츠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주식으로 말하자면 배당주인데 배당이 4%고 주가가 6% 오르는 셈이죠. 보통 6%는 리츠가 가진 빌딩은 굉장히 우량하거든요. 우량하다는 게 그냥 우량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 리츠가 가진 빌딩들은 굉장히 최상급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급의 빌딩 수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국내 리츠도 되게 좋은 빌딩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빌딩들의 이제 임대료는 이제 올라도 한 연 2, 3% 정도 이제 오르거든요. 리츠는 영속적인 회사나 펀드이기 때문에 계속 이 펀드 매니저나 경영진들이 이 자산을 삽니다. 이 빌딩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리츠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더 유상증자 같은 걸 더 해서 빌딩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보단 두 개가 더 많이 성장하고 뭐 두 개보단 세 개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익이 더 많이 성장하는데 이때 이제 리츠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의 역할이 가급적이면 쌀 때 좋은 물건을 사는 이런 역량들이 중요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 리츠를 어떤 자산, 안전자산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리포트를 보면은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예 분류 자체도요? 네네. 채권이랑 좀 비슷하게 약간 경기가 좀 하락할 때 좀 안전자산으로 많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야. 이만대 떨어진 거 봐.
딱 그러실 것 같은데요. 리만 때가 아마 리츠가 특히 타 자산보다 특히 많이 하락했던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리만 사태 자체가 부동산 위기였으니까 네. 그렇게 직격탄을 맞아진 거겠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한 40년 동안 하락기를 한 5번 정도 봤는데 네. 리만 때 외에는 하락기에 대부분 선방을 했었고요. 리만 때 특히 떨어진 게 대표님 말씀대로 부동산 위기였기 때문에 특히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고 너무 이 차익 비율이 높아졌었어요. 리츠들도 그렇고 개발도 특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가 힘들었는데 사실 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10년을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10년 후에 삼성전자다라 했을 때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1년에 매출이 10%씩 오를지 저희가 개런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반도체가 얼마나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네. 사실 좀 어려운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대부분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대료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충 리츠를 투자하면 내가 못해도 10년 투자하면은 이건 어디 부동산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떨어져도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은 남아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임대료도 그냥 일반 배당처럼 기업이 우리가 이번에 경영이 좀 힘들어서 못 드리겠어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이번엔 보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임대료도 법적인 강제성인데다가 리츠는 배당 아까 그 리츠라는 제도권에 있기 하에서는 배당을 또 90%를 해야 되죠. 굉장히 제가 받는 배당에 한 10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배당주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익도 대충 어떻게 오를지 임대료가 2, 3% 지금 오르겠지 이 정도면은 내지는 자산도 도망가지 않는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시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측하기가 좀 쉽죠. 네. 리먼 사태라는 네. 그 특이했던 그 기간을 뺀다면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네.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네. 비교적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예외긴 하군요. 코로나라서 특히 이번에 리츠가 다른 주식 섹터보다 하락폭이 더 심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선방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같이 코로나라서, 왜냐면 코로나라는 경제 위기는 아니라, 네. 그냥 위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덜 모이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다 생각해 보시면 재택근무 많이 하고 모레 방문 못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좀 이번에는 중하위권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IT권이 굉장히 많이 그 선방을 했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제 위기에서는 아까 같은 법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익이 굉장히 가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대개는 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자산 축에는 좀 약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꼬리표가 약간 좀 약한 안전자산. 네. 약한 안전자산. 약점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는 약점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 보는군요. 대신 이제 반대로 보면은 약간 성장자산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없어요. 리츠도 없어요. 네. 그렇게 언급 안 될 정도로 아직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리츠 시장이 쭉 커져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이제 리츠가 성장할 때 부동산 재벌들이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산하의 리츠들이 아무래도 더 발달하는 아시아적 성격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현재까지는 그냥 부동산을 계속 샀었는데 지금 부동산을 자꾸 유동화해서 다른 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리츠를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리츠를 해서 이제 상장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수요가 많이 있어요? 뭐 신문에 난 것처럼 SK그룹도 한라도 그렇게 한다고 났던 것 같고 근데 운용사들도 특히 부동산 운용사들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라고 해서 점차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일반적인 주식을 사는 것과 달라야 할까요? 투자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주식에 적용시키는 많은 기준들, 투자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봐도 될까요? 그 주식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 투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장기 투자,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네. 기업의 가치를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리츠에도 그대로 접목이 가능할까요?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리치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리츠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본질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재밌는 건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50개다. 그러면 50개가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빌딩의 가격의 움직임을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의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1년, 2년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네. 리츠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괜찮은데 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확 빠져. 뭐 이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확 빠지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본연의 가치보다 더 빠질 때도 생기고 내지는 부동산보다 더 비쌀 때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근데 5년, 6년, 10년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져요. 단기적으로는 네. 주식에 가깝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가깝게 예, 움직인다. 예, 예.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뭐 제가 근무했던 이지스에서도 네. 이런 리츠 펀드를 공모로 이미 내놓고 있고요. 또 다른 운용사에 하나자산운용이나 뭐 다른 삼성 뭐 아니면 다른 운용사들도 네. 공모로 많이 글로벌 리츠 아니면 뭐 아시아 리츠 이런 리츠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요즘에는 4차 산업 리츠도 좀 내놓는 것도 사모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랩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글로벌 리츠들을 담는 펀드나 랩 상품들도 많이 비교를 해보되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냥 ETF를 사는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펀드랑 ETF는 결국 똑같은 점은 어떤 비교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점이거든요. ETF의 성격상은 비교 지수를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ETF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또 나쁜 수익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꼭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보셔서 이 펀드 매니저의 운용 수익률이 추종하는 비교 지수보다 장기간 좋았는지 그 비교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펀드를 고르실 수 있으면은 그게 좋죠. 네, 네. 이번에 책 쓰신 것도 정말 많이 팔리시기를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주변이 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박고미 TV를 제가 보면서 정말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진실하게 좋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TV 취지를 보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좀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츠는 이제 아주 화려한 그 수익률을 주는 자산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데 하나의 무기로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좋게는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뭐 연금 아니면 뭐 월급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뭐 리치에 부담 안 되게 시작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